일화 줄거리. 굶주리는 7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출감 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들로부터 숙식을 거부당한 장발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하룻밤을 재워주고 자신이 훔친 은식기에 은초대까지 선물로 준 미리엘 주교에게 감화된다. 미리엘 주교의 사랑으로 변화된 장발장은 정체를 숨기고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이 되어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며 지역을 부흥시킨다. 그러던 중 거리의 여자가 되어 모멸받는 판틴을 우연히 보고 자베르로부터 그녀를 구해주게 된다. 공장 안에 있는 병실로 옮겨져 일 보는 수녀들에게 맡겨진 판틴은 심한 열로 헛소리를 지르다가 이윽고 잠들어 이튿날 오전에 눈을 떴다. 인기척을 듣고 커튼을 젖혀보니 마들렌이 판틴 머리 위에 있는 십자가상을 보고 서 있었다. 판틴은 한동안 그가 하는 대로 조용히 있다가 입을 열었다. 거기서 뭘 하고 계세요? 좀 어떠시오? 좋아요. 푹 잤어요.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녀는 잠 깨기를 기다렸다 맥을 짚는 마들렌에게 말했다. 첫 물음에 대답하여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하늘에 계시는 순교자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소. 그리고 마음속으로 땅에 있는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녀의 신상에 관해 조사해 애처로운 과거를 자세히 알았다. 당신은 무척 고생했소. 그렇지만 이제 주님의 선택으로 복을 받을 테니 불평하지는 마시오. 당신이 벗어난 저 지옥은 천국에서 천문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만 했던 것이요. 그는 깊이 한숨을 쉬었으나 그녀는 두 앞니 빠진 숭고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베르는 그날 밤 편지를 써 이튿날 아침 파리의 경시경감 비서 샤브이에시 앞으로 붙였다. 경찰서의 사건이 파다하게 소문나 자베르의 편지를 본 사람들은 그의 사직서라고 짐작했다. 마들렌은 급히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편지를 보내고 300프랑을 보내니 아이를 아이 어머니가 알아 누워있는 몽트레유 시루메르로 데려오라고 했다. 테나르디에는 눈을 번쩍 뜨고 아내에게 말했다. 쳇, 아이를 보내라고. 요 종다리 새끼가 이제부터 전나는 암소가 될 판이야. 분명 어떤 건달이 그 어미년에게 홀딱 빠진 거야. 그는 510프랑의 그럴듯한 계산서를 첨부해 답장을 보냈다. 그것은 모두 오래 알던 에포니느와 아젤마의 치료비와 약값으로 그저 이름만 좀 바꾸었던 것이다. 테나르디에는 계산서 밑에 그 일부로 300프랑을 정의 영수하였음이라고 적어놓았다. 마들렌은 즉시 또 300프랑을 보내서 속히 코제트를 데려오라고 적어보냈으나 테나르디에는 보낼 수 없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좀처럼 낫지 않는 판티는 열로 인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제 옆으로 오게 해 용서해 주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쁜 생활을 하며 그 애를 불러올 수 없었고 나쁜 생활도 그 애 때문이었어요. 그 애를 본다면 제 몸도 나을 거예요. 그 애는 정말로 천사예요. 수녀님, 제 또래에는 아직 날개가 달려 있어요. 마들렌은 하루에 2번씩 그 여자를 찾아왔다. 그때마다 코제트는 언제 오냐고 판티는 물었다. 내일은 올 거라고 대답해주면 그녀의 얼굴은 환히 밝아졌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폐병까지 발병되었다. 당시 폐병 연구에 라이네크의 학설이 일반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판틴을 진찰한 의사는 마들렌에게 고개를 저었다. 혹시 보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빨리 데려다 주십시오. 마들렌은 몸이 오싹해졌다. 궁금해하는 판틴에게 아이를 데려오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 맞아요. 그런데 테나르디의 부부는 웬일일까? 우리 코제트를 붙잡고 있게. 우리 아기는 곧 올 거야. 아, 행복도 가까워지는군요. 그러나 테나르디에는 코제트가 아직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겨울길을 떠날 수 없다는 등 잔빚이 조금 남아있어 그 계산서를 모으는 중이라는 등 온갖 핑계로 내놓지 않았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든지 정 안 되면 내가 직접 가야겠소. 하고 말한 마들렌은 판틴이 부르는 대로 편지를 받아 쓰고
거기에 그녀의 사인을 받았다. 테나르디에 씨, 이 사람에게 코제트를 보내주세요. 여러 가지 자잘한 비용도 모두 치르겠어요. 삼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판틴. 때마침 중대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서 몽페르메우 여행에 대비해 긴급한 사무를 정리하고 있는 시장 앞에 검찰관 자베르가 나타났다. 그는 공손히 인사하고 사죄를 하며 파면을 요구했다. 시장님, 저는 6주 전의 사건 때문에 화가 나서 시장님을 형무소에서 나온 수배자로 파리의 경시청에 제소했습니다. 마들렌 시장의 빙그레 웃던 얼굴빛이 순간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쭉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생김새와 몸집, 포실방 노인을 구할 때의 엄청난 힘, 저는 틀림없이 장발장이라는 사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장발장입니다. 20년 전 제가 틀롱 형무소에 근무할 때의 제수로 굉장한 장사였는데 출가하자 그는 어느 주교의 집에서 도둑질하고 길에서 한 소년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강도입니다. 그 뒤로 8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자취를 감춰 수배인이 되었습니다. 시장은 더욱 침착하게 경시청의 대답은 어땠냐고 물었다. 저더러 머리가 돌았다더군요. 사실 진짜 장발장이 잡혔거든요. 시장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들릴락 말락하게 중얼거렸다. 호. 사정은 이렇습니다. 상파티우라는 늙은이가 사과를 훔치다가 잡혀 아라스 형무소에 넣었는데 거기서 부르베라는 감독 노릇을 하는 모범제수가 장발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녀석은 시침을 뗐지만 그를 아는 제수들을 더 보여 확인했습니다. 그땐 제가 편지를 파리 경시청에 보낸 뒤로 놀라서 아라스로 갔는데 제 앞에 끌려온 사람은 역시 장발장이었습니다. 시장은 낮은 음성으로 또 말했다. 확실하오. 그 노인은 어찌 되었소? 예, 확실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사과를 훔친 것은 가벼운 죄이지만 과거의 죄 때문에 특히 소년에게 강도짓을 한 죄까지 추가되면 무기징역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지만 증인이 셋이나 있고 저도 증언할 겁니다. 재판은 언제인가요? 내일입니다. 뻔한 일이니 하루면 끝날 겁니다. 시장은 알겠다며 물러가라고 손짓했으나 자베르는 나가지 않았다. 실례지만 시장님, 저에 대한 파면을 잊고 계십니다. 자베르,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요. 당신의 그런 태도는 훌륭하오. 일에 너무 열중하다 저지른 실수니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경찰의 일을 해주시오. 시장님, 감사합니다만 남에게 엄하던 제가 어떻게 자신에겐 관대하겠습니까? 제 실수를 인정하고 후임자가 올 때까지만 일하겠습니다. 마들렌 시장은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무슨 생각에 골똘히 잠겼다. 그는 그날로 판틴을 문병했다. 이제 시장은 그녀에게 마음의 태양이 되었다. 간호하는 수녀에게 그녀는 시장님이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힘이 난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판틴은 열이 높았다. 열에 시달리면서도 시장의 얼굴을 대하자 그녀는 곧 물었다. 저 코제트는 언제쯤 올까요? 마들렌은 빙긋 웃으며 곧 온다고 대답했다. 그날 그는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판틴 곁에 머무르며 이상할 정도로 수녀에게 환자를 신신당부했다. 돌아가려고 할 때 의사가 환자가 심상치 않다고 귓속말을 했다. 의사에게도 신신당부를 하고 무거운 발길로 시장실로 돌아온 그는 지도를 보았다. 마들렌이 집에 돌아왔을 때 하녀가 근심스레 편찮으시냐고 물었다. 괜찮다고 말하고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간 마들렌은 자베르의 말들을 괴로운 심정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좋을까? 한 노인이 장발장이란 혐의로 재판을 받으려 한다. 그러나 그는 아니다. 장발장을 손에 넣은 자베르는 더없이 기쁠 테고 이곳을 떠나면 나 또한 마음 놓고 살 수 있다. 그렇다. 나서지만 않으면 된다. 그는 그렇게 결정했으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했나?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였나? 아니다. 나를 밝혀 노인을 구해야 한다. 시장. 아니, 이제부터는 아니다. 장발장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내어 말했다. 그렇지. 내일은 내가 해야지. 나는 그 사람을 구할 테다.
시장은 책상 서랍 속의 것을 정리해 태울 것은 모두 태웠다. 그 외의 종이 12시를 쳤다. 문득 판틴이 생각났다. 참, 내가 자수하면 저 가엾은 여인은 병원에서 쫓겨나고 코제트는 평생 그 집에 갇혀 있겠지. 내가 없게 되면 이 시는 옛날의 가난한 거리가 되겠지. 나는 장발장이 아닌 마들렌이야. 그는 어차피 도둑질을 해서 형무소에 들어가고 오래 살지 못해. 그가 장발장으로 오해받건 말건 나와는 상관없어. 그렇지. 내가 장발장이었다는 증거를 모두 없애야 해. 그는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비밀 금고를 열었다. 거기서 디뉴시에 왔을 때 입던 작업복과 낡은 바지, 배낭이며 굵은 지팡이 따위를 꺼내 재빨리 난로 속에 던져 넣었다. 곧 그것들은 활활 타올라 재가 되었다. 그는 문득 난로 위에 은촛대가 생각났다. 그렇다. 이것도 여기에 둬서는 안 된다. 그는 촛대를 집어들어 불 속에 던져 넣으려 했다. 그러면 순식간에 녹아버릴 것이다. 그때 누가 자기를 부르는 듯이 여겨졌다. 장발장, 장발장, 너는 주교님을 잊으려는가? 촛대를 주시며 그분이 한 말씀을 잊었는가? 한 노인을 몰라라 하고 시장님으로 버젓이 행세한다. 좋겠지. 모두 축복하겠지만 그러나 한 목소리는 영원히 저주할 것이다. 이제 그 목소리는 그의 귓전에 뚜렷이 울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스스로 아무도 있을 리 없다고 타이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분명히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있었다. 날이 새기도 전에 흰말이 끄는 마차 한 대가 전속력으로 몽테르유 시를 빠져나가 아라스시로 달려갔다. 망토를 걸친 장발장은 깊은 생각에 잠겨 말에 채찍질했다. 서둘지 않으면 재판은 끝나고 만다. 날이 훤히 셀 무렵 어느 여관에서 말을 쉬게 하고 있을 때 여관의 하인이 망가진 바퀴를 발견했다. 장발장은 목수를 불러 고치게 했으나 내일까지 걸린다고 했다. 맞는 새 바퀴도 없고 시골이라 마차 얻기도 힘들었다. 하나님의 가지 말라는 뜻인지도 모르겠군. 그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으나 곧 낡긴 했지만 쓸만한 마차를 발견했다.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마차를 달린 그는 밤 8시가 거의 다 되었어야 아라스의 여관에 닿았다. 그는 여관 주인에게 재판이 끝났는지 어땠는지를 물었다. 연후 재판이라면 6시에 끝났을 텐데 모르죠. 저는 재판소에 갈 일이 있으니 같이 갑시다. 여느 때라면 재판이 이미 끝났으리라는 말을 듣자 장발장은 다행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여관 주인과 함께 재판소로 갔다. 재판소는 아직 불빛이 환했다. 오늘은 아직까지 재판을 하는군요. 운이 좋으신데요. 자, 여기가 입구고 큰 계단을 올라가면 경비가 있죠. 여관 주인의 말을 들으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법정의 문 앞에 경비가 서 있었다. 들어갈 수 있소. 이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10,000원이니까요. 경비는 우쭐대는 어조로 말하고 나서 덧붙였다. 재판장 뒤에 자리가 있지만 그건 공무원용이요. 장발장은 고개를 숙이고는 약간 뒤로 물러섰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느님의 소리와 싸운 그는 드디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거기에 자기 이름을 썼다. 몽테레우 시장 마들렌. 이걸 재판장에게 보이고 꼭 방청하고 싶다고 전해주시오. 수인은 곧 돌아와 아까와는 달리 정중하게 안내했다. 저 문을 열면 재판장 뒤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십시오. 수인은 그를 두고 갔다. 마지막 결단의 시각이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들을 다시 한번 했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에 배었다. 10분이 지났다. 문의 노쇠 손잡이를 지그시 바라보던 그는 꽉 움켜쥐었다. 다음 순간 그는 법정 안에 있었다. 그곳은 그다지 밝지 않은 꽤 넓은 방으로 바로 앞에 재판장의 등이 있고 그 너머에 방청객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가 들어온 것을 눈여겨보지 않았고 몇 개의 촛불빛을 받으며 두 경관 사이에 앉아있는 사나이만을 주시했다. 문제의 노인이었다. 장발장은 소름이 끼쳤다. 노인은 19년간의 형기를 마친 뒤 세상을 원망하던 무렵에 그와 꼭 닮았다. 물론 나이는 더 들었으나 뻣뻣한 머리카락, 두리번거리는 눈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같았다.
재판장은 그가 들어온 것을 알고 고개를 숙였다. 검사도 마들렌 시장을 본 일이 있는지 정중히 인사했으나 장발장의 눈과 피고 속의 그 사나이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먼 옛날 그가 재판받던 때와 같은 광경이 거기에 있고 또 하나의 자신, 즉 모두가 장발장이라 하는 사내가 재판받으려 한다. 그는 의자에 걸터 앉았다. 기둥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으나 자기는 장내를 훤히 바라볼 수 있었다. 다소 침착해진 그는 자베르를 찾았으나 그는 보이지 않았다. 검사가 일어나 날카로운 말투로 장발장의 죄를 낱낱이 외쳐댔다. 그는 어쩌면 사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 구경꾼들은 숨을 죽인 채 재판을 지켜보았다. 이자는 자기의 죄뿐 아니라 자기의 이름마저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베르 형사를 비롯하여 세 사람의 죄수가 틀림없이 장발장이라고 증언하는데도 말입니다. 할 얘기는 없는가? 재판장이 물었으나 노인은 더러운 모자만 매만져 재판장은 거듭 물었다. 그제야 알아들었는지 개슴츠레 주위를 둘러보고 두 손을 모은 뒤 짓거리기 시작했다. 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소. 길에 떨어진 사과를 주었을 뿐이라오. 그까진 일로 형무소에 집어넣고 이젠 장발장이라니. 나는 목수 상마티우로 바르 반장 밑에서 일했으니 바르에게 물어보시오. 검사는 화를 누르는 얼굴로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사람은 바보인 척하며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바르 반장이란 자도 이 사람이 말하는 주소에는 없으며 이 사람이 장발장이라는 것은 이미 자베르 형사가 증언하고 돌아갔으며 감방 동기 세 사람도 있습니다. 재판장이 경비에게 명령하자 새 증인이 들어왔다. 아라스 형무소에서 감독 노릇을 하는 부르베와 슈닐디우, 코시파이유라는 죄수였다. 재판장은 먼저 부르베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옛날에 함께 있던 장발장인가 잘 살펴보고 나서 대답하시오. 재판장님, 틀림없습니다. 제가 모를 리 없습니다. 우린 거의 20년 형무소에 같이 있었으니까요. 하긴 그때보다 무척 늙었습니다만. 노인을 살펴본 부르베의 말이 끝나자 슈닐디우에게 물었다. 틀림없습니다. 이봐, 왜 뚱에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장발장입니다요. 장발장이라고 불릴 만큼 힘이 센 녀석이죠. 마지막으로 코시파이유가 증언하자 장발장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없었다. 장내는 웅성거렸다. 재판장이 할 말이 있냐고 노인에게 물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뿐이에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지자 재판장이 위험 있게 말했다. 조용히 판결을 내리겠소. 그때였다. 재판장 뒤에서 낮으나 맑은 목소리가 울렸다. 부르베, 슈닐디우, 코시파이유, 이쪽을 봐. 모두들 소름이 쭉 끼쳤다. 그만큼 슬픔에 찬 그리고 단호한 말이었다. 모두들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한 사나이가 일어서서 중앙으로 나아갔다. 모두들 외쳤다. 마들렌 시장이다. 진짜 그는 마들렌 시장이었다. 단정한 시장다운 옷차림에 얼굴빛은 파리하고 조금 떠는 듯했다. 잿빛이던 머리카락이 하룻밤새 하얗게 새었다. 그는 세 사람 앞에 서서 말했다. 너희들은 나를 모르겠나? 세 사람이 놀라서 고개를 가로젓자 그는 재판장을 둘러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재판장, 제발 노인을 석방하시고 나를 체포하시오. 내가 바로 장발장이요. 모두들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가 미쳤다고 생각한 검사는 의사를 찾았다. 내 머리는 돌지 않았으니 제발 그 사람을 석방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인 장발장입니다. 나를 체포하십시오. 죄인인 내가 이런 말을 함은 우스운 일이지만 말해두고 싶습니다. 형무소는 죄인을 올바르게 선도하는 곳이지만 사실 그곳은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어리석은 시골뜨기였던 나는 형무소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장발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만의 죄입니까? 형무소를 나와 미리엘 주교 덕분에 참사람이 되었으니 참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형무소가 아니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씨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나에게는 가당치 않은가 봅니다. 자, 나를 체포하시오. 그는 입을 다물고 기다렸으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여러분, 아직도 내 말을 믿지 않는군요. 좋습니다.
내가 장발장이라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봐 부르베, 자네는 형무소에서 바둑판 무늬에 멜빵 있는 바지를 입고 있었지. 슌일디우, 자넨 오른쪽 어깨에 커다랗게 된 자국이 있지. 맞지? 그렇습니다. 코시파이유, 내 왼팔에는 날짜 문신이 있어. 소매를 걷어봐. 모두가 코시파이유가 걷어올린 팔을 주시했다. 거기에는 분명히 날짜 문신이 있었다. 마들렌 시장은 엷은 미소를 띠고 재판장을 둘러보았다. 그 미소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바늘처럼 꽂혔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이자 절망의 미소였다.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제가 장발장이라는 것을. 모두 장발장의 용기와 선량함에 감동되어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모두들 넋을 잃고 장발장을 바라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당당히 나선 장발장의 용감하고 착한 마음씨에 감동된 것이다. 아무도 나를 체포하지 않고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으니 돌아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체포하러 오십시오. 그 무렵 판티는 여전히 고열에 시달리며 코제트에 대한 꿈을 꾸다가 깨곤 했다. 조금 후면 시장님이 코제트를 데려오신다. 얼마나 컸을까? 아, 기쁘다. 그렇게 밤을 지낸 그녀는 새벽이 되어서야 깊은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자 마들렌 시장이 들어와 판틴의 상태를 묻고 환자의 침실로 다가가 온화하게 잠든 환자의 얼굴을 보았다. 시장이 조용히 서서 기도드릴 때 판틴은 눈을 뜨고 방긋 웃으며 기뻐했다. 코제트는 어디 있어요? 시장님이 다녀오셨다는 것을 알아요. 잠들어 있어도 시장님의 모습이 보였답니다. 어디 있나요? 코제트는. 자, 마음을 가라앉혀요. 따님은 저기 있어요. 막 들어온 의사가 대신 대답하자 판틴의 얼굴은 기쁨에 환해졌다. 아, 여기 데려다 주세요. 조금만 참도록 해요. 열이 있을 때 만나면 흥분해서 몸이 해로우니까 어서 나아야 해요. 의사가 타일러스나 그녀는 초조해서 외치며 딸을 찾자 의사는 조금 엄하게 우선 병을 고치라고 말했다. 선생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얌전하게 있을 테니 얼른 만나게 해주세요, 선생님. 코제트는 잘 있어요. 곧 만날 수 있으니 선생님 말을 듣고 병을 고쳐야 해요. 시장이 판틴의 여인 손을 잡고 달랠 때 안뜰에서 명랑한 어린아이 소리가 들려왔다. 판틴의 눈이 번뜩였다. 코제투군요. 나의 코제투군요. 판틴은 그리운 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벼랑간 얼굴이 굳어졌다. 왜 그래요, 판틴? 시장이 놀라서 외쳤다. 그리고 판틴이 눈을 휘둥그렇게 뜬 채 보는 곳을 돌아다 보았다. 거기에는 자베르 형사가 서 있었다. 판틴은 자기를 데리러 자베르 형사가 온 곳으로 알았다. 시장님, 도와주세요. 자, 안심해요.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오. 마들렌 시장, 아니 장발장은 일어나서 판틴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베르에게 말했다. 무슨 일로 왔는지 알았소. 이리 와, 이놈아. 판틴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베르가 시장의 멱살을 잡고 이놈아라고 말하고 있다. 그녀가 시장님이라고 외치자 자베르는 흰 이를 드러내고 무서운 웃음소리를 냈다. 시장이라고? 시장은 이젠 여기에 없어. 장발장은 아무 저항 없이 침착하게 말했다. 자베르, 한 가지만 부탁하오. 나의 체포를 사흘만 미뤄주오. 꼭 사흘이오. 이 불쌍한 여인의 딸을 데려다 주어야겠소. 웃기지 마. 달아날 수 있게 사흘 동안 봐달라고. 그따위 속임수에 넘어갈 줄 알아. 딸을 데려온다고요. 그럼 코제트는 여기에 없나요? 어디 있어요? 내 딸은 어떻게 됐어요, 시장님? 몸을 일으킨 판틴에게 자베르는 발을 굴렀다. 이젠 마들렌도 시장도 없어. 도둑놈이 있을 뿐이야. 강도가 장발장이라는 전과자가 있을 뿐이야. 그놈을 내가 체포한 거야. 알았어. 판틴은 두 손을 짚고 침대 위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장발장을 보고 자베르를 보고 수녀를 보고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으나 그르렁거리는 소리만 나고 이가 덜덜거렸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처럼 두 팔을 휘젓다 벼랑간 베개 위로 쓰러지고 그녀의 머리는 침대 가로장에 부딪혀 가슴 위로 덜컥 떨어졌다.
입은 딱 벌려지고 눈은 열린 채 흐려졌다. 그녀는 죽은 것이다. 장발장은 멱살 잡고 있는 자베르의 손을 잡아 어린애 손을 열듯 그 손을 벌리고는 자베르에게 이 여자를 죽였다고 말했다. 듣기 싫어. 파수병이 저 아래에 있어. 말 안 들으면 쇠고랑이다. 장발장은 간호인용의 낡은 새침대로 가서 눈 깜짝할 사이에 철봉을 뽑았다. 그는 굵직한 철봉을 힘껏 손에 쥐고서 자베르를 쏘아보자 자베르는 문으로 뒷걸음질 쳤다. 장발장은 손에 쥔 쇠뭉둥이로 앞을 가로막으며 천천히 판틴의 침대로 다가가 획 돌아서며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자베르에게 말했다. 당분간 나를 방해하지 말기 바라오. 자베르는 떨며 지팡이 한쪽 끝을 잡고 장발장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문설주에 기대어 있었다. 장발장은 침대 가로장 꼭지에 팔꿈치를 짚고 이마에 손을 개고서 죽어있는 판틴을 말없이 연민의 정만을 담은 표정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잠시 있다가 그는 판틴에게로 몸을 구부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사나이는 죽어있는 그 여자에게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그것은 이 세상 누구한테도 들리지 않았다. 죽은 여인에게는 그것이 들렸을까?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은 이 광경의 유일한 목격자인 생플리스 수녀가 후에 말한 바에 의하면 장발장이 판틴의 귀에 대고 뭔가 말을 했을 때 그 창백한 입술과 흐릿한 눈망울 속에 형언할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는 것이다. 장발장은 두 손으로 판틴의 머리를 들어 밑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넣은 후 고인의 눈을 감겨주었다. 그 순간 판틴의 얼굴은 이상하게 빛나는 듯했다. 죽음, 그것은 광대무변한 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장발장은 침대 밖으로 늘어진 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만히 들어올려 입을 맞춘 뒤 일어서서 자베르를 향해 말했다. 자, 이젠 마음대로 하시오. 자베르는 장발장을 시의 감옥에 집어넣었다. 마들렌의 체포는 몽투레르 시르메르의 하나의 변화, 아니 비상한 동요를 일으켰다. 그가 전과자였다는 단 한마디 말로 거의 모두가 그를 버리고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그의 모든 선행은 잊혀지고 그는 전과자에 지나지 않았다. 자네 아직 모르나? 시장은 전과자였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들렌이 아니라 배장인가 보장이라던가 어쨌든 무시무시한 이름이야. 아, 그래. 그런데 잡혔대. 잡혔어. 이송할 때까지 시 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는데 곧 이송한다고. 옛날 길에서 강도질을 했기 때문에 중재재판에 회부된다는 거야. 오라,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자가 글쎄 너무 친절하고 훈장을 거절하질 않나. 어린아이에게 돈을 주지 않나. 뭔가 심상치 않은 곡절이라도 있으리라 싶었지. 온종일 시내 곳곳과 특히 사교계에서 이러한 이야기로 자자했다. 이리하여 마들렌이라 불리던 그 헛개비는 몽트레유 시루메르에서 사라지고 오직 온 시내에서 서너 사람만 그 기억을 충실히 간직했다. 그중 한 사람인 시중 들던 노파는 마들렌이 돌아올 저녁 시간이 되자 언제나처럼 마들렌이 자기 방으로 들고 가는 촛대를 꺼내놓고 그의 방 열쇠를 못에 걸어놓았다. 집안에는 판틴의 시체 옆에 페르페티 수녀와 생플리스 수녀 두 사람뿐으로 공장은 폐쇄되고 인기척조차 없었다. 그 뒤 2시간 지나서 노파는 문득 외쳤다. 어휴, 내 정신 좀 봐. 그분 열쇠를 못에 걸어놓다니. 그 순간 수의실 유리창이 열리고 손 하나가 들어와서 열쇠와 촛대를 집어다가 촛불을 밝혔다. 문지기 노파는 고개를 들고는 입을 딱 벌렸으나 누구인지를 알고 고함을 삼켰다. 마들렌이었다. 아니, 시장님. 저는 시장님이 지금... 한동안 말을 못하던 그녀는 말을 하다가 멈췄다. 뒷말은 앞의 말에 신뢰가 되기 때문이다. 감옥에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지. 감옥에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지. 맞소. 창살을 부수고 나왔소. 내 방으로 생플리스 수녀를 오라 하시오. 자기 자신 이상으로 조심하는 노파에게 조심성을 주의줄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 소지품을 모두 압수당한 그가 어떻게 정문을 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영 알 길이 없었다. 그는 층계를 올라가 맨 위층에 촛대를 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노파가 치워놓은 방에는 그저께 저녁에 어지러운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 탁자 위에는 노파가 재 속에서 주워놓은 지팡이 양끝의 장식과 불에 그을린 40수짜리 은화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지팡이의 양끝 장식과 공판정에서 말한 프티제르베한테서 훔친 은하이다. 그는 종이에 이렇게 쓰고 그 위에 그것들을 올려놓아 누구의 눈에나 쉽게 띄도록 해놓았다. 그는 옷장에서 자기 헌 셔츠를 꺼내 찢어서 그 헝겊 조각들로 운촛대 둘을 쌌다. 그는 서두르거나 망설이지도 않고 주교의 촛대를 사면서 형무소에서 가져나온 흙방 하나를 뜯어먹고 있었다. 그때 누가 문을 가만가만 2번 두드렸다. 그의 들어오라는 소리에 생플리스 수녀가 충혈된 눈으로 촛불을 들고 들어섰다. 장발장은 몇 줄 적힌 종이를 펼친 채 건네주며 신부님께 전해달라고 했다. 수녀는 내려다 보았다. 읽어도 좋소. 여기에 두고 가는 것을 모두 신부님이 맡아주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저의 소송비와 오늘 운명한 여자의 장례비를 지불하시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수녀는 간신히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몇 마디 중얼거리다가 간신히 가엾은 여자를 보지 않겠는가를 물었다. 아니요, 나는 지금 쫓기고 있어. 그 방에 가면 잡힐 뿐이니 도리어 영혼을 어지럽히게 될 것이요. 하고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층계에서 떠들썩한 소리와 함께 올라오는 소란한 발소리가 들렸다. 또 한껏 언성을 높인 날카로운 문지기 노파의 소리가 들렸다. 어떡하죠, 나으리. 낮부터 저녁까지 하루 내에 여기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잠시도 문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 방에 불이 켜져 있잖아. 그것은 자베르의 소리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방은 문을 열면 오른편 구석이 가려지도록 되어 있었다. 장발장은 촛불을 불어 끄고 문이 열리면 가려지는 구석으로 숨고 생플리스 수녀는 탁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문이 열리고 자베르가 들어왔다. 여러 사람이 수근거리는 소리며 문지기 노파에 기를 쓰고 버티는 소리도 복도에서 들리고 있었다. 수녀는 고개를 숙인 채 기도만을 드리고 있었다. 촛불은 벽난로 위에서 희미한 빛을 던질 뿐이었다. 자베르는 수녀를 보고 당황하여 멈칫 서버렸다. 자베르의 본심 그 자체, 그의 호흡의 중심은 모든 권위에 대한 존경뿐으로 융통성이 없는 그에게는 어떤 이론이나 제안도 용인되지 않는다. 그에게 교회의 권위는 말할 것 없이 모든 권위 중에서 으뜸이었다. 그의 눈에는 성직자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며 수녀를 보자 그는 무조건 물러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반대 힘으로 작용하는 또 하나의 의무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다음에 느낀 충동은 그냥 가지 말고 적어도 한마디라도 물어봐야겠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평생에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생플리스 수녀임을 알고 있기에 자베르는 특히 그 수녀를 존경하고 있었다. 그는 물었다. 수녀님, 이 방에는 수녀님 혼자십니까? 네.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의무상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도주한 장발장이란 놈을 혹시 못 보셨나요? 못 보았다고 수녀는 계속해서 망설임 없이 헌신적으로 2번이나 거짓말을 했다. 수녀의 대답을 결정적으로 받아들인 자베르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나갔다. 금세 꺼져서 연기가 나고 있던 탁자 위의 초조차도 수상쩍게 여기지 않았다. 1시간 뒤에 한 사내가 나무와 안개 사이를 걸어 황급히 몽뚜레의 시루메르를 벗어나 파리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것은 장발장이었다.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본 두서너 수레꾼의 증언에 의해 그가 무슨 꾸러미 하나를 들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음이 확증되었다. 그 작업복은 며칠 전에 공장 병실에서 늙은 직공이 오직 유일하게 남겨놓고 죽은 것이었다. 신부는 장발장이 놓고 간 것 중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을 여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간직했고 판티는 공동묘지 한쪽 구석에 파묻혔다. 만남. 장발장은 다시 체포되었다. 아직 법정일보가 없던 당시에 신문에 났던 2 기사는 사건의 대강만을 밝히고 있다. 첫째 것은 백기지의 기사로서 1823년 7월 25일자의 것이다.
파드 칼레군에서 최근 아주 묘한 사건 하나가 생겼다. 마들렌 씨라는 타간 사내가 그 지방 전래의 공업인 흑옥과 흑파료옥의 제조를 새 제조법으로 부흥시켰다. 그리하여 그는 부자가 되었고 그 지방까지도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 공적으로 그는 시장에 임명되었으나 경찰에서 그가 장발장이라는 사나이로서 1792년에 절도로 형을 받은 전과자요 또한 감시 위반자임을 알아냈다. 그리하여 장발장은 다시 투옥되었다. 체포되기 전에 그는 라피트 은행에 예금한 50만 프랑 이상의 돈을 꺼내매 성공한 모양이다. 물론 그 돈은 그가 자기 사업에 의해 지극히 합법적으로 번 것이라 한다. 장발장이 툴롱 형무소에 투옥된 뒤 그 돈을 어디에 감추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기사는 같은 날 파리일보에 게재된 것으로 좀 더 상세하게 쓰여 있었다. 장발장이란 한 전과자가 최근에 바르의 중재재판소에 출두했다. 그가 말한 전후 사정은 실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만하다. 이 악한은 교묘히 경찰의 눈을 피하고 이름을 바꾸고 북부 어느 작은 도시에서 시장에 임명되기까지 했다. 그는 그 도시에서 퍽 중요한 상업을 일으킨 바 있었다. 그러나 한 검찰관의 집념으로 그는 결국 정체가 드러나 체포되었다. 그는 매춘부 하나를 첩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가 체포되는 순간 놀란 나머지 절명해버렸다. 이 아카는 굉장한 힘의 소유자로 탈주했다가 나흘 만에 몽페르메우 마을로 가는 작은 마차를 타는 순간 파리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유로운 동안을 틈타 은행에 예금해 두었던 약 60-70만 프랑에 달하는 거액을 손에 넣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그 돈을 자기만 아는 곳에 감춰 아무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 장발장이라는 자는 중재재판에 해부되었다. 약 8년 전에 대로상에서 한 어린이를 공갈하여 그 소지품을 훔쳤다는 죄명에 의해서였다. 그 어린이는 바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정직한 소년들 중에 하나인 사보아의 소년이었다. 이 범인은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고 검사의 능변에 의해 그 강도범에게 공범이 있었으며 장발장은 남부의 한 비적단의 일원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장발장은 유죄를 선고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으나 공소를 거절했다. 국왕은 한없는 간용으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셨다. 그리하여 장발장은 곧 툴롱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장발장은 형무소에서 9430호라고 불리었다. 그리고 몽트레유 시르메르의 번영은 마들렌과 더불어 소멸해버렸다. 고뇌와 주저의 밤에 그가 예언했던 것은 모두 실현되어 위대한 인간의 몰락 후에 저 이기적 분할이 매일매일 남몰래 일어났다. 역사상 그러한 일은 오직 한 번으로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일어났었다. 직공이 하룻밤 사이에 공장장이 되고 시기심 많은 경쟁이 나타났다. 이제 마들렌의 거대한 공장은 폐쇄되고 폐허가 되어 직공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이제 중심은 없어지고 여러 곳에 경쟁심과 중호심만이 불탔다. 마들렌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이끌어갔으나 이제는 모두 다 아전인수요. 단체 정신은 투쟁 정신으로 변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창설자의 호의는 상호 간의 중호심으로 변했다. 마들렌이 맺어놓은 유대는 끊어져 버렸다. 사람들은 제조법을 속이고 제품의 질을 저하시켜 신용을 잃었다. 판로는 좁아지고 주문은 줄었다. 임금은 떨어지고 공장은 망해갔다.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호구지책도 없어지고 모두 소멸해버렸다. 중재재판소가 마들렌과 장발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판정하여 형무소로 보내고 나서 4년도 채 되기 전에 몽트레유 시르메르 군에서는 징세 익수가 2배로 늘어났다. 1823년 10월 말경 툴롱 주민들은 구남 오리옹호가 폭풍우를 만나 파손된 곳을 수리하려고 항구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오리옹호는 공창 옆에 정박해서 의장한 채로 수선하고 있었다. 배의 우연은 조금도 파손되지 않았다. 다만 언제나처럼 이곳저곳 판자가 몇 장 뜯겨져 배 안으로 공기가 통하도록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오리옹호를 쳐다보던 군중은 사고 하나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선원들은 돛을 치고 있었다.
우연 큰 중간도체 바깥 위쪽 귀퉁이를 붙잡은 선원이 몸의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자 그것을 보고 조선공창의 부두에 모인 군중은 비명을 질렀다. 선원은 머리를 아래로 쳐박고 돛기름대를 뺑 돌아서 곤두선 채 바다를 향하여 두 팔을 뻗치고 떨어지다가 한 손으로 돛아래 밧줄을 잡은 다음 그것에 매달렸다. 아래는 눈이 아찔하게 깊은 바다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가 떨어지는 바람에 밧줄은 그네처럼 몹시 흔들렸다. 선원은 그 밧줄 끝에서 마치 시계추처럼 흔들거렸다. 그를 구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데 새로 징발된 선원 중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그동안 선원은 지쳐 점점 힘이 빠지고 사람들은 그가 밧줄을 놓는 순간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때 재빨리 성구로 기어 올라오는 붉은 옷의 제수가 있었다. 무기징역수를 표시하는 푸른 모자가 망루 위에 이르자 바람에 날아가 백발의 머리를 드러냈다. 그는 배 안에서 노역을 하는 제수로 사고가 나자 곧 당직사관에게 달려가 구조할 것을 허락받고 자기 발의 쇠사슬을 쇠망치로 쳐서 풀고 돛대의 밧줄로 올라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돛가름대 위를 지나가 그 끝에 갖고 간 줄을 잡아맸다. 그리고 그 줄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가슴 졸이던 수백 명의 시선이 그 두 사람에게로 집중되어 숨소리조차 죽인 채 몸을 떨며 이마를 모으고 마치 그 두 불쌍한 사내들을 흔드는 바람에 조금의 입김이라도 더 보탤까봐 두려워하는 듯이 있었다. 그동안에 선원 옆에까지 내려간 제수는 한 손으로 줄을 매달린 채 1분만 늦었어도 바닷속에 몸을 떨어뜨릴 뻔한 선원을 줄에 꽁꽁 동여맸다. 마침내 그는 다시 돛가름대로 올라가서 선원을 끌어올린 뒤 한동안 선원을 붙들고 있다가 두 팔로 안아서 망루까지 걸어가 친구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 군중은 환호했다. 늙은 간수 중에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고 여자들은 바닷가에서 서로 껴안고 있었다. 그리고 감격에 벅찬 흥분된 목소리로 저 사람을 석방하라고 입을 모아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이 제수는 아래로 내려오기 위해 아래 돛가름대를 달렸다. 일순간 그를 눈으로 쫓던 모든 사람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소리를 쳤다. 그것은 그가 피곤했음인지 현기증 때문인지 비틀거리더니 바다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오리옹호와 옆에 정박한 알제지라호 사이 바다로 추락해 물결 하나 없이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은 황급히 보트를 내려 저녁 때까지 수색을 했으나 시체조차 찾지 못했다. 다음날 틀롱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몇 줄 실렸다. 1823년 11월 17일 오리옹호에서 노역에 종사하던 한 제수는 선원 한 명을 구해내고 바다에 떨어져 익사했다.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선공장 모서리 사이에 걸려 죽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수용번호는 9430호로 장발장이라는 사나이다. 지금은 몽페르메요가 별장지로 유명하나 그 무렵은 숲에 둘러싸인 조그마한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지대가 높아서 물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숲속의 샘까지 10분가량 걸어서 물을 길러 가야 했으며 이것은 어느 집이나 귀찮은 일거리였다. 테나르디의 집에서는 코제트가 그 일을 했다. 코제트는 하녀처럼 일했다. 그러나 어린 코제트는 밤에 물 길러 가는 것이 언제나 무섭고 무엇인가 나올 것만 같아 물이 밤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했다. 오리옹호에서 제수가 사라진 해의 크리스마스 날 밤, 몽페르메요 광장은 노점상과 야시장을 찾는 사람들로 그날따라 흥청거렸다. 그 구석에 테나르디의 싸구려 여관에는 마부나 행상인들이 술을 마시고 있으며 여주인은 저녁 식사 준비를 했다. 코제트는 언제나처럼 부뚜막 곁에 테이블 밑에서 주인 딸들의 양말을 털실로 짜고 있었다. 코제트의 눈가에는 안주인에게 얻어맞아 퍼렇게 멍들어 있었는데 안주인은 자기 지심에도 그 멍을 비웃었다. 맨발인 채 뜨개질을 하는 그 아이의 얼굴은 슬픈 표정이었다. 4명의 손님이 더 들어왔다. 벌써 밤도 깊었는데 막 들어온 손님들 방의 물병에 물을 담아두지 않았으며 물통의 물도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테나르디에의 부인이 부뚜막 위의 냄비에 물을 받으려고 물통에 꼭지를 틀자 물은 찔끔찔끔 나오다가 멈추었다. 어머, 벌써 물이 떨어졌군.
이걸로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테나르디에 부인은 냄비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다. 코제트는 안도의 숨을 후 내쉬고는 다시 뜨개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동안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자기 귀에도 들리는 듯했다. 얼른 아침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뜨개질을 계속했다. 그때 느닷없이 고함 소리가 들려 코제트는 놀라 얼굴을 드니 묻고 있는 행상인이었다. 내 말에 물을 안 줬잖아. 틀림없이 줬답니다. 코제트야, 주었지. 테나르디의 부인이 말했다. 코제트도 일어섰다. 아까 줬어요. 한 통 가득 줬어요. 거짓말 마, 요 계집애야. 물 먹은 말은 숨소리가 달라. 꿀꺽꿀꺽 마시던거려. 어쨌든 물을 더 먹여라. 그럼 되잖아. 물이 없으면 길어오고. 테나르디의 부인이 어두운 밖을 가리키며 명령했다. 코제트는 고개를 떨구고 자기도 들어갈 만한 물통을 가지러 갔다. 테나르디의 부인이 코제트에게 15수를 주며 빵을 사오라고 하자 앞치마 주머니에 돈을 넣은 코제트는 용기가 안 나 망설였다. 빨리 가라는 테나르디의 부인의 소리에 쫓겨나온 코제트는 통을 들고 가다 장난감 가게의 인형 앞에 멈춰섰다. 그 인형 가게는 궁전이고 인형은 공주였다. 저 인형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 거기서 뭐래. 물은 길어다 놨니. 테나르디의 부인이 지르는 소리에 정신없이 서 있던 코제트는 정신이 들어서 황급히 걷기 시작했다. 노점 사이를 지나 얼마쯤 가자 그야말로 깜깜한 어둠이었다. 행인도 없는 길은 집들 사이를 지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들판이 나오자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되돌아갈까 하다가 테나르디의 부인의 사나운 얼굴이 생각나 물통을 들고 울면서 마구 뛰어 샘에 이르렀다. 나뭇가지를 잡고 통을 물속에 넣는 바람에 주머니에 15수가 떨어졌으나 코제트는 깨닫지 못했다. 물이 가득 찬 통을 간신히 들어올렸다. 찬바람에 나뭇가지가 윙윙 울고 물에 젖은 손은 꽁꽁 어는 듯해 물통을 겨우 들어올린 코제트는 몇 걸음 가서 쉬고 또 몇 걸음 가서 쉬곤 했다. 물이 흘러 축축이 젖은 손과 발은 짜릿해 왔다. 헐떡이는 소리만 울리는 어둠 속에서 코제트는 울음을 참고 1시간이나 걸렸다고 안주인에게 야단 맞을까봐 필사적으로 걸으며 하느님께 기도했다. 그때 갑자기 물통이 가벼워졌다. 커다란 손이 뻗쳐와서 물통을 획 들어올렸던 것이다. 코제트는 얼굴을 들었다. 크고 검은 모습이 어둠 속에 어슴푸레 보이는데 그 애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뒤에서 나타난 남자로 그 애는 발소리도 듣지 못했으나 전혀 무섭지 않았다. 사내는 코제트에게 낮고 무거운 음성으로 말했다. 얘야, 이건 내게 너무나 무거운 것 같은데 이리 주렴. 내가 드마. 코제트는 통을 놓았다. 사내는 소녀와 나란히 걸었다. 얘야, 너 몇 살이지? 8살이요. 사내는 한참 잠자코 있다가 불쑥 말했다. 그럼 어머니가 없는 게로구나. 모르겠어요. 다른 애들은 어머니가 있지만 나는 없어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내는 걸음을 멈추더니 통을 땅에 내려놓고 몸을 구부려 어린애의 양쪽 어깨에 손을 놓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려고 했다. 코제트의 여이고 가냘픈 얼굴이 동네의 희미한 불빛에 어렴풋이 나타나 보였다. 이름이 뭐라고 하지? 코제트요. 사내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했다. 그는 어린애를 찬찬히 보다가 통을 들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한참 가다가 그는 사는 곳을 물었다. 몽페르메유요. 아저씨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대체 누가 이 시간에 너를 숲속으로 물을 길러 보내던. 테나르디의 아주머니요. 사내는 다시 태어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으나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떨렸다. 그 테나르디의 아주머니라는 사람은 무얼 하고 있지? 우리 집 안주인인데 여관을 하고 있어요. 여관? 그럼 오늘 밤 거기서 자야겠군. 나를 안내해다오. 지금 가고 있어요. 사내는 무척 빨리 걸었으나 코제트는 힘들지 않았고 때때로 안도와 신뢰감으로 그를 쳐다보며 희망과 기쁨 등을 가슴에 느꼈다. 나는 일만 해요. 하루 종일. 어린애는 그 커다란 눈을 쳐들었다.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으나 눈물을 머금은 채 아이는 조용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한참 있다 말을 이었다. 이따금 일을 끝내고 쉴 때 놀기도 해요. 에포니누와 아줌마는 내가 제 인형을 갖고 놀면 싫어해요. 나는 납으로 된 작은 칼이 있는데 풀도 베어지고 노끈도 끊어져요. 그들은 마을에 도착했다. 코제트는 나그네를 안내하여 거리를 걸어가며 사야 할 빵을 잊고 있었다. 사내는 질문을 그만두고 침울하게 침묵하고 있었다. 여기가 시장이로구나. 아니요, 크리스마스 때문이에요. 아저씨, 이제 통을 주세요. 주인 아줌마가 보면 매맞아요. 코제트는 여관 가까이에 왔을 때 머뭇거리며 사내의 팔을 잡았다. 사내는 어린애에게 통을 건네주었다. 잠시 후에 그들이 여관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테나르디에의 아내가 손에 촛불을 들고 나타났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어? 어디서 놀다 왔어, 요년? 아주머니, 이 아저씨가 자고 가신대요. 코제트가 떨며 말하자 테나르디에의 아내는 성낸 얼굴을 얼른 고쳐 애교를 짓고 새로운 손님을 탐내듯이 바라보았다. 손님이세요. 사내가 그렇다고 손을 모자에 얹고 대답했다. 돈 있는 손님이라면 이렇게 공손하지 않다. 테나르디에의 아내는 사내의 행색을 보더니 상냥한 얼굴이 사라지고 다시 뾰로통해져서 냉정하게 들어오라고 말했다. 사내는 들어갔다. 테나르디의 아내는 다시 한번 사내를 훑어보고는 마부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다. 이내 테나르디의 아내는 말했다. 이거 참 안 됐습니다만 방이 다 찼는데요. 어디든 좋으니 재워주시오. 헛간이나 마구간도 좋소. 방 하나 값을 치르겠소. 40수예요. 좋소. 40수라고. 보통 20수잔소. 하고 마부 하나가 안주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한테는 40수예요. 돈 없는 사람은 더욱 싸게 재울 수 없어요. 사실 그렇소. 우리 집 체면이 떨어지거든요. 남편도 작은 소리로 덧붙였다. 그 사이 사내는 의자에 보퉁이와 지팡이를 내려놓고서 식탁 하나에 앉았다. 코제트가 얼른 그곳에 술병과 술잔을 갖다 놓자 나그네는 포도주를 따라 겨우 입술만 축이고 코제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행복하게 자랐다면 예쁠지도 모를 코제트의 얼굴은 못생겨 보이고 눈물을 많이 흘린 눈은 빛을 잃었다. 손은 동상으로 엉망이고 앙상한 그의 옷은 삼배 누더기로 끔찍했다. 여기저기 살이 드러나고 안주인에게 맞아 검푸르게 멍이 들었다. 가늘고 붉은 다리를 한 그애에게선 오직 공포만이 나타났다. 공포심은 아이의 온몸에 퍼져 자신을 최대한으로 움츠리고 간신히 목숨 부지할 숨만을 쉴 뿐이었다. 젖은 옷을 차마 불가에 가서 말리지도 못하는 코제트는 조용히 하던 일을 시작했다. 눈매가 너무나 침울하고 슬픈 그애에게서 누런 프로코트의 사내는 눈을 떼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테나르디의 아내가 외쳤다. 코제트, 그런데 빵은? 코제트는 테나르디의 아내가 큰 소리를 지를 때면 언제나 그렇듯이 얼른 탁자 밑에서 나왔으나 빵 생각은 전혀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래서 겁에 질려 있는 어린애들이 곧잘 하듯 거짓말을 했다. 빵집 문이 닫혀져 있었어요, 아주머니. 그럼 문을 두드리면 되지 않아. 두드렸는데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주머니. 내일이면 알겠지.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간 가만두지 않을 테다. 그리고 15수의 돈은 1이네. 코제트는 앞치마의 호주머니 속에 돈을 넣더니 그만 얼굴이 새파래졌다. 15수의 은전은 주머니 속에 없었다. 테나르디의 아내는 빨리 달라고 다그쳤다. 그 돈은 대체 어찌 되었을까? 불쌍한 소녀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화석처럼 굳어졌다. 그 15수를 어떻게 했지? 혹 내게서 훔칠 작정이냐? 하고 테나르디의 아내는 호통을 치며 벽에 걸어놓은 채찍으로 손을 뻗었다. 그 무서운 동작을 보자 코제트는 겨우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아주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테나르디의 아내가 채찍을 내리는 동안 누런 프로코트의 사내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자기 조끼의 호주머니를 뒤졌다. 코제트는 무서워 벽난로 구석에 몸을 움츠리고 거의 벌거벗은 가련한 팔다리를 오므려 감추려고 애썼다. 테나르디의 아내는 채찍을 든 팔을 올렸다. 아주머니,
잠깐. 아까 그 애의 치마 주머니에서 뭔가 굴러가던데 이게 아니오. 하고 그는 몸을 굽혀 뭔가를 찾아내는 신용을 하더니 테나르디의 아내에게 건네주었다. 맞아요. 그거예요. 하고 여자는 말했지만 그것은 20수짜리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한 그녀는 돈을 주머니에 놓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주의 주며 어린애를 쏘아보았다. 코제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사내를 묘한 신뢰감이 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런데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테나르디의 아내가 손님에게 물었으나 사내는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는 듯 대답이 없었다. 지독한 가난뱅이처럼 보이니 밥값도 없고 숙박비도 치를까 몰라. 그래도 돈은 안 훔쳤으니 다행이지. 이렇게 여자가 생각하고 있을 때 에포니드와 아젤마가 들어왔다. 두 아이는 시골 애들 같지 않고 도시 계집애들처럼 참으로 아름다웠다. 두 아이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며 그 옷차림이며 쾌활함이며 또는 제잘되는 모습이 집안 사람들의 사랑을 모두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애들이 들어오자 테나르디의 아내는 애정이 가득 찬 말투로 왜 나오냐고 꾸중했다. 그리고는 끌어다가 머리며 리본을 매만진 뒤 손을 떼며 말했다. 아니, 이 주제꼴이 뭐냐. 그들은 벽난로가로 가서 앉아 인형 하나를 무릎 위에 놓고 놀면서 즐겁게 제잘거렸다. 때때로 코제트는 편물에서 눈을 들어 그 애들이 노는 것을 서글픈 얼굴로 쳐다보았지만 그 애들에게는 강아지나 다를 바 없는 코제트에게 신경을 쓸 리 없었다. 이 세 계집애들은 완전한 하나의 어른 사회를 나타내 한쪽은 선망을, 한쪽은 멸시를 보였다. 코제트는 아직 인형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방안을 왔다 갔다 하던 테나르디의 아내는 코제트가 물끄러미 손을 놓은 채 보고 있는 것을 힐끗 보고는 외쳤다. 아니, 저놈의 계집애가. 그게 일하는 거야. 매를 맞아야 하겠나 보군. 아주머니, 거 좀 놀게 해주시구려. 사내는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참견을 했다. 근사한 저녁 식사에 고급 옷을 입은 사람의 말이라면 테나르디의 부인에게 영향력을 갖겠지만 그 사내로는 어림없는 참견이었다. 밥값을 하려면 일을 해야죠. 그냥 놀리며 먹일 수는 없어요. 하고 테나르디의 부인이 말하자 사내는 행색에 맞지 않은 점잖은 어조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우리 딸 양말이에요. 거의 다 떨어져 얼마 안 가 맨발로 다닐 지경이거든요. 3, 4일은 꼬박 걸릴 텐데 계집애가 게을러서. 그럼 그 한 켤레의 양말값은 얼마나 됩니까? 사내가 코제트의 새빨개진 발을 보며 묻자 테나르디의 아내는 멸시의 눈초리로 사내를 힐끗 보았다. 못돼도 한 30수는 돼요. 그럼 5프랑 드릴 테니 팔아주시겠소. 사내가 말하자 한 마부는 5프랑이라는 말에 놀라 너털 웃음을 터뜨리고 테나르디에는 재빨리 좋다고 응락했다. 그럼 그 양말을 사리이다. 하고 사내는 주머니에서 5프랑짜리를 꺼내 식탁 위에 놓으면서 여기 있소 하고 코제트를 돌아보았다. 이제 내일은 끝났다. 자, 놀아라 얘야. 마부는 5프랑짜리 돈에 깜짝 놀라 술잔을 놓고 쫓아와 돈을 자세히 살피며 진짜라고 외쳤다. 테나르디에는 다가가서 아무 말 없이 그 돈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고 얼굴에 원망의 빛을 떠올렸다. 그러나 코제트는 떨면서 용기를 내어 물었다. 아주머니, 정말이에요. 놀아도 돼요. 테나르디의 아내는 쌀쌀한 목소리로 그러라고 말했다. 고마워요. 하고 코제트는 테나르디의 아내에게 인사하면서도 그 손님에게 마음속으로 감사드렸다. 테나르디의 아내는 술을 마시고 있는 남편과 사내에 대해 속삭였다. 코제트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도 제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 안주인은 손님에게 다가왔다. 저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말에 사내는 획 돌아다 보았다. 그 여자는 이제까지 그를 여보세요라거나 노인이라고 불렀었다. 그 여자는 화난 얼굴보다 더 흉한 부드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야 저도 저 애가 노는 것은 좋지요. 결코 못 놀게 하지는 않아요. 한 번쯤은 상관없지요. 하지만 저 애는 일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저 애는 우리 애가 아니지요. 가엾어서 기르는데 바보 같은 애로 저렇게 머리가 크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만 가난하거든요. 아무리 저의 고향으로 편지를 보내도 저의 엄마가 죽었는지 반년 전부터 통 소식이 없어요. 저의 엄마는 자기 자식을 버릴 정도로 형편없어요. 하고 테나르디의 아내는 자꾸 저녁 식사를 권했다. 누런 옷의 백만장자는 하는 수 없이 빵과 치즈를 주문했다. 분명히 이 자는 거지야. 하고 테나르디의 아내는 생각했다. 술 취한 사나이들의 노래를 입속으로 따라 부르고 있던 탁자 밑의 코제트는 갑자기 노래를 그쳤다. 몇 걸음 밖에 버려져 있는 인형이 무심코 눈에 띈 것이다. 코제트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 작은 칼을 버리고 조심스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에포니누와 아젤마는 고양이를 갖고 놀고 있고 아무도 코제트를 보지 않았다. 코제트는 탁자 밑에서 기어나와 다시 한번 주위를 확인하고 재빨리 인형 있는 대로 기어가 인형을 갖고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품에 안은 인형을 제 그림자로 감추고 진짜 인형을 가지고 노는 즐거움에 빠졌다. 그 즐거움은 한 15분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무척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형의 한쪽 발이 나와 벽난로의 불로 밝게 비춰진 것을 코제트는 모르고 있었다. 그러자 밖으로 나온 그 장미색 빛나는 발이 벼랑간 아젤마의 눈에 띄었다. 아젤마는 에포니네에게 말했다. 두 소녀는 놀던 손을 멈추고 멍해졌다. 코제트가 당돌하게도 인형을 안고 있었다. 에포니느는 일어나 고양이를 든 채 어머니에게로 가서 그 치맛자락을 잡아당겨 코제트를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엄마, 저것 좀 봐. 코제트. 마냥 기쁨에 젖어 있던 코제트가 소스라치게 놀라자 테나르디의 아내는 다시 외쳤다. 코제트는 놀람과 낭망 어린 태도로 인형을 조심스레 가만히 땅에 놓았다. 그리고는 두 팔을 비비틀며 그날의 모든 것을 당하면서도 나오지 않던 눈물을 흘렸다. 코제트는 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사내는 일어나 테나르디의 아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여자는 코제트의 발밑에 놓인 증거품을 손끝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보면 몰라요. 저 거지 같은 년이 우리 애들 인형에 뻔뻔스럽게도 손을 댔어요. 그렇다고 야단을 치시오. 그래, 저 애가 갖고 놀면 안 돼요. 저 더러운 손으로 만졌어요. 저 손으로. 하고 테나르디의 아내가 말하자 코제트는 더욱 흐느꼈다. 시끄러워. 하고 테나르디의 아내는 외쳤다. 사내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테나르디의 아내는 그가 없는 틈을 타서 탁자 밑에 코제트를 호되게 걷어찼다. 그 바람에 코제트는 비명을 질렀다. 그때 문이 열리고 사내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형을 품에 안고 나타났다. 사내는 인형을 코제트 앞에 세워놓으면서 말했다. 자, 내가 가져라. 그는 온 지 1시간도 안 되었으나 여관 유리창 너머의 장난감 가게 불빛을 어렴풋이 알아보고 있었다. 코제트는 고개를 들어 사내를 쳐다보고 인형을 쳐다보고 그리고는 뒷걸음질하여 탁자 및 벽 구석으로 깊이 들어가 울지도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으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테나르디의 아내와 두 딸도 모두 멍하니 서 있었다. 술꾼들조차도 술 마시기를 멈춰 술집 전체가 엄숙한 침묵 속에 빠졌다. 테나르디의 아내는 돌처럼 굳어져 노인에 대해 갖가지 추측을 하고 테나르디의 얼굴에는 의미심장한 짐승의 본능적인 주름살이 잡혔다. 테나르디에는 인형과 사내를 번갈아 쳐다보고는 아내 옆으로 가서 속삭였다. 저 인형은 적어도 30프랑짜리는 돼. 실수하지 말고 굽신거려. 비열한 사람과 순진한 사람들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당장에 돌변하는 성질이다. 자, 코제트야, 인형을 받지 않을 테냐. 애써 부드러운 소리를 내어 말하나 심술궂은 여자의 사탕발림이었다. 코제트는 용기를 다하여 의자 밑에서 나왔다. 얘야, 코제트야, 저분이 인형을 주신다. 받아라. 그 인형은 내 거다. 하고 테나르디에도 애정어린 목소리로 말했으나 일종의 공포심을 안고 인형을 바라보는 코제트의 눈은 아직 눈물에 젖어 기쁨의 묘한 빛을 띠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인형에 손을 댔다가 테나르디의 부인으로부터 맞지 않을까 하여 인형에게로 끌리는 마음에서 테나르디의 부인에게 머뭇거리며 중얼거렸다.
가져도 되나요, 아주머니? 그건 내 거야. 저분이 내게 주신 거니까. 정말이에요, 아저씨. 그게 정말이에요. 사내는 쏟아지려는 눈물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인형의 손을 코제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자 재빨리 손을 움츠리던 코제트는 돌연 몸을 돌려 인형을 덥석 안았다. 이걸 카트리느라고 불러야지. 아주머니, 의자에 이걸 올려놓아도 돼요. 코제트는 낡은 자기 옷에 인형의 리본과 장밋빛 모슬린을 부딪히며 꼭 껴안고 말했다. 되고 말고. 하고 테나르디의 부인은 대답했으며 두 딸은 코제트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코제트는 카트리느를 의자 위에 놓고는 그 앞바닥에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올려보았다. 그러자 사내는 말했다. 자, 코제트야, 놀아보렴. 지금 노는 거려. 코제트는 대답했다. 느닷없는 이 사내를 테나르디의 부인은 증오했지만 겉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자기 딸들과 코제트를 가서 잠자도록 하고 남편에게로 가서 작고 거친 말투로 짓거렸다. 저 늙은이가 대체 무슨 속셈일까? 저 계집애한테 저렇게 해주니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네. 영문을 모르겠다고. 뻔하지. 그게 그자는 재미있겠지. 당신한테는 저 애가 일하는 게 재미있듯이. 그건 제 권리로 돈만 치르면 저 늙은이가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지. 돈이 있으니까. 테나르디에의 말에는 항변의 여지가 없었다. 사내는 팔꿈치를 개고 무슨 생각에 잠긴 듯 했다. 모두들 어린 하녀에게 거침없이 큰 돈을 쓰는 사내를 큰 부자로 생각했다. 몇 시간이 흘러 술꾼들도 가버리고 술집문도 닫혀지고 불도 꺼졌으나 묘한 사내는 아직 꼼짝 않고 있었다. 때때로 개고 있는 팔꿈치를 좌우로 바꿀 뿐이었다. 말 한마디 없는 그에게 테나르디에는 모자를 벗어 가만히 다가가서 용기를 내어 말했다. 선생님, 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마구간은 어디 있소?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테나르디에는 빙그레 웃으며 말한 뒤 초를 들고 보따리와 지팡이를 든 사내를 2층 방으로 안내했다. 그것은 보기 드문 훌륭한 방으로서 마호가니 가구와 배 모양의 침대가 놓이고 붉은 사라사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들의 결혼 때의 방입니다. 지금은 우리 부부는 딴 방에서 자고 1년에 두서너 번 밖에는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마구간이라도 좋을 텐데 하고 사내는 불쑥 말했다. 테나르디에는 그런 무뚝뚝한 말은 못 들은 척하고 벽에 있는 2개의 세초에 불을 켰다. 여간 주인은 인사조차 없이 자기 방으로 살짝 사라졌다. 남편의 인기척이 들리자 여자는 내일 코제트를 쫓아내겠다고 말했다. 마음대로 해. 테나르디에는 차갑게 대답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사내는 짐을 구석에 내려놓은 뒤 안락 의자에 앉아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 뒤 촛불을 들고 주위를 살피며 방을 나서서 층계에 이르자 어린아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층계 밑에 다락 같은 그곳에는 코제트가 헌 바구니와 빈 병들 사이에 아무렇게나 놓여진 침대에서 잠자고 있었다. 코제트는 아무것도 덮지 않고 옷을 입은 채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잠들었는데 잠자리 옆에는 남학신이 한 짝밖에 없었다. 코제트가 자고 있는 헛간 옆에 방으로 이어진 문 하나가 열려 있어 사내가 들어가 보니 안쪽 유리문을 통해 아젤마와 에포니느의 새하얀 침대가 보였다. 사내가 몸을 일으켜 막 가려고 했을 때 벽난로 아궁이 안쪽에서 날띠 낡은 코제트의 남학신이 보였다. 코제트는 크리스마스 날 저녁 친절한 할아버지가 푸짐한 선물을 갖다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벽난로 속에 제 남학신을 갖다 놓은 것이다.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희망이야말로 실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사내는 남학신 속에 루이그마 한 잎을 넣은 뒤에 살금살금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 아직 날이 새기 2시간 전에 테나르디에는 식당 안에서 사내에게 줄 청구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아내는 옆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집안에서는 오직 코제트가 층계를 빚으라는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꼬박 15분이 걸려 테나르디에는 걸작 하나를 완성했다. 청구서, 저녁 식사 2프랑, 방 10프랑, 초 5프랑, 난방 4프랑, 심부름 1프랑, 합계 22프랑. 22프랑. 좀 지나치지 않아요. 낼까요? 아내가 다소 주저하자 테나르디에는 냉혹하게 웃었다. 아냐, 낼 거야. 우리는 1500프랑이나 빚이 있으니. 고니의 웃음을 짓고 식당을 잠시 거닐던 그는 벽난로에 두 발을 쪼이면서 생각에 잠겼다. 아참, 오늘은 꼭 코제트를 쫓아내겠어요. 아셨죠? 저 밉살스런 계집애가 인형을 갖고 하루라도 더 집안에 있게 되면 난 차라리 루이 18세 황후가 되는 편이 나아요. 아내가 말하자 테나르디에는 청구서를 사내에게 주라고 이르고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사내가 들어왔다. 테나르디에는 살며시 사내 뒤에 나타나 조금 열린 문가에 서 있었다. 이렇게 빨리 일어나셨어요. 벌써 떠나시렵니까? 하고 테나르디의 부인은 곤란한 듯이 계산서를 두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그 냉혹한 얼굴에는 가난해 보이는 영감에게 그 청구서를 내기가 왠지 꺼림칙한지 주저와 불안의 빛을 띠고 있었다. 사내는 곧 가야겠다고 낮게 대답했다. 그럼 선생님은 몽페르메유에 볼 일이 있었던 게 아니세요? 아니요. 그저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지요? 테나르디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계산서를 내밀었다. 사내는 그것을 펼쳐보았으나 그의 정신은 딴 데 있었다. 아주머니, 여기서 장사는 잘 되십니까? 그럭저럭 하고 있습니다. 테나르디의 아내는 사내가 별말이 없자 어리둥절해하며 서글픈 한탄조로 말을 계속했다. 정말 세상 살기 힘들어요. 이 가난한 시골에 선생님같이 돈 많고 후하신 분이라도 오시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여러모로 부담도 많아요. 우선 저 계집애만 하더라도 먹여 살리기가 무척 힘든 일이죠. 어느 계집애 말이죠. 저 선생님도 아시는 코제트란 계집애요. 이곳 사람들은 종달새라고 부릅니다만 시골 사람들은 어찌나 어리석은지 박쥐 같은 저 애를 종달새라죠. 선생님, 우리는 남의 동정을 구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남을 동정해 줄 힘도 없어요. 돈벌이는 통 없는데 세금이 엄청나서 정부한테 많은 돈을 빼앗기거든요. 게다가 두 딸들도 있는데 남의 자식을 키워야 할 필요는 없어요. 사내는 관심이 없는 듯이 그 애를 자기가 데려가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으나 그 목소리는 떨고 있었다. 누구를요? 코제트 말씀이에요. 그래요. 여자의 흥분된 붉은 얼굴은 보기 흉한 빛으로 반짝였다. 아휴, 좋아라. 선생님은 정말 친절도 하셔.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데려다가 어떻게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성모님과 천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이세요. 데려가 주시겠어요. 지금 곧 데려가겠습니다. 불러오시오. 코제트 하고 테나르디의 아내는 외쳤다. 사내는 계산을 하겠다며 계산서를 힐끗 보고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22프랑, 22프랑이라고요. 그는 여자를 돌아보며 그렇게 되풀이해 말하고는 놀람과 동시에 의욕이 감돌았다. 잠시 틈을 얻은 여자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사내는 탁자 위에 5프랑짜리 5개를 놓으며 말했다. 아이를 데려오시오. 그때 테나르디에가 식당 한복판을 걸어 나와 말했다. 선생님은 26수만 치르면 돼. 26수 하고 여자가 소리치자 테나르디에는 차갑게 말했다. 반값으로 20수야. 반값이 20수, 저녁밥이 6수. 계집애에 관해 선생님과 좀 이야기해야겠으니 자리를 비켜. 테나르디의 아내는 어리둥절해 아무 소리도 없이 나가고 두 사람만 남자 테나르디에는 사내에게 의자를 권했고 그는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소탈하고 호인다운 야릇한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저는 그 애를 무척 귀여워합니다. 어느 애 말입니까? 사내는 테나르디에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대꾸했으나 테나르디에는 말을 계속했다. 정말 이상하거든요. 마음이 끌리니. 이 돈은 어서 넣으십시오. 그런데 그 애가 정말 귀엽거든요. 우리 코제트 말씀입니다. 선생님은 그 애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선생님이 점잖으신 분이 분명하듯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들고 좋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까지 제 손으로 길러왔고 정이 들었습니다. 제 여편네는 성격이 괄괄해서 그렇지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애들과 다름없이 귀여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기 아이를 주워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부자이시고 좋은 분이신 모양이니 제가 저의 정을 희생해서 그 애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 애가 어디로 가는가는 알아야지요. 저는 그 애를 영 잃어버리고 탄식만 할 수 없으니 선생님의 어떤 증명서나 통행증 같은 것이라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사내는 상대의 양심의 밑바닥까지도 꿰뚫는 듯한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면서 위엄있고 확고한 어조로 대답했다. 테나르디에 씨, 파리에서 한 50리쯤 오는데 통행증을 갖고 다닐 사람은 없소. 코제트를 데려간다면 그뿐이요. 내 이름도 내 주소도 또 그 애가 어디로 가는가도 당신에게 알릴 필요가 없소. 나는 그 애를 일생 동안 당신에게 다시는 보이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그 애의 발에서 줄을 풀어주려는 것이요. 그러니 어떻소? 되겠소, 안 되겠소? 선생님, 1500프랑만 주십시오. 그가 말하자 사내는 지갑을 열고 지폐석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말했다. 코제트를 불러주시오. 그날 아침 잠을 깨어 남학신으로 달려간 코제트는 거기서 금화를 발견했다. 그것은 20프랑짜리 금화로 눈이 부셨다. 금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코제트는 그것을 훔치기라도 한 듯 얼른 주머니 속에 감추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것이며 누가 그것을 자기에게 주었는가도 짐작하고 일종의 두려움에 가득 찬 기쁨을 느꼈다. 코제트야, 어서 이리 온. 그때 테나르디의 아내가 들어와 부드럽게 말했다. 조금 후에 코제트는 천장이 낮은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사내가 가지고 있던 보퉁이를 풀자 그 속에서 조그만 털옷과 치마, 구두 등 8살짜리 소녀에게 필요한 모든 옷가지가 나왔다. 그것도 모두 검은색이었다. 사내가 말했다. 얘야, 이걸 가져가서 얼른 입고 오너라. 해가 돋을 무렵 상점문을 열기 시작하던 몽페르메유의 마을 사람들은 초라한 행색의 한 사내가 커다란 장밋빛 인형을 안고 상복을 입은 소녀의 손을 잡고 파리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누구도 그 사내를 모를 뿐더러 누더기를 벗은 코제트도 알아보지 못했다. 코제트는 커다란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의젓하게 걸었다. 그 소녀는 새 앞치마 호주머니 속에 든 루이 금화를 때때로 얼른 들여다보고는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 소녀는 마치 하느님 곁에라도 있는 느낌이었다. 장발장은 죽지 않았다. 쇠사슬이 풀린 그는 일부러 바다에 몸을 던져 물속으로 헤엄쳐 거룻배 속에 숨었다가 밤이 되자 해안으로 나왔다. 돈을 갖고 있던 그는 옷을 구하고 두더지 구멍 같은 행로를 거쳐 파리에 도착했다. 거기서 그는 8세 소녀의 의복과 주택을 구하고 몽페르메유로 가서 코제트를 구출해 파리로 되돌아왔다. 코제트에게는 그날이 감격적인 이상한 날이었다. 외딴 음식점에서 산 빵과 치즈를 울타리 뒤에서 먹고 자주 마차를 바꾸어 타고 한 번씩은 걷기도 했지만 코제트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척 피로해서 걸어가면서 코제트가 차차 더 손을 끌어당기게 되므로 장발장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코제트를 업었다. 코제트는 인형 카트리느를 손에 든 채 머리를 장발장의 어깨에 기대고 이내 잠이 들어버렸다.